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TAT 2급 이번 시간에는 거래자료 입력 중에서 구체적인 전표 입력을 어음 중심, 유가증권 중심, 그리고 유형자산 중심 세 가지의 거래별로 매우 쉬운 것들은 그냥 비용 처리 같은 것들은 이미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것들이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조금 번외 문제들. 근데 어음은 워낙 많이 나오는 거라 좀 복습 차원에서 좀 해볼게요. 자, 어음을 우리가 이제 요렇게 어음을 제니스 전자가 귀하니까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어음은 블루산업이 제니스 전자에게 주었다는 얘기죠. 발행된 거는 1월이고 지급되는 게 만기죠. 7월인데요. 오늘은 상당히 생뚱맞게 2월이에요. 근데 보시면 오늘 2월 10일에 블루한테 받았던 어음, 요 어음을 은행 가서 할인하고 할인료 30 제하고 우리은행 당좌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어떤 거래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분계가 달라지죠. 매각 거래로 처리하고요. 어음 관련된 거 현황에 반영하래. 자, 우리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매각 거래로 간주하면 그때 받았던 받으러움 대변으로 2천만 원 반제하고요. 그리고 할인료와 관련된 30만 원을 우리 뭐라고 처리했었죠? 그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나머지는 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 받으러움은 반제가 되면 반드시 F3 기능키 사용해서 어음이 왜 나갔는지 관리하는 것도 같이 반영을 해주죠. 자,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할인 거래입니다. 입력해 볼게요. 해당되는 거래 날짜는 2월 10일이고요. 먼저 할 일은 일단 대변으로 먼저 받으러움을 반제해 볼까요? 블루한테 받았던 어음이 2천만 원짜리가 반제됐다. 그리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30만 원만큼 제하고 나머지가 당좌 예금 우리은행으로 들어왔다. 여기까지 전표 입력이죠. 자, 두 번째, 받으러움이 대변에 간 이유를 걸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받으러움의 커서를 올려놓으시고 받으러움이 대변에 간 이유를 F3 눌러서 하단부에 받으러움이 대변에 간 이유와 어떤 어음이 반제가 됐는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할인한 거 맞죠? 근데 할인이 맨 처음에 걸리죠? 그게 맨 처음 넘버니까. 얘가 얘인데 2번이 할인인데 얘가 처음이니까 먼저 걸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어음을 배서했다면 3번, 만기 때 결제가 된 거면 4번, 부도 났기 때문에 반제한 거면 5번, 부분 할인이나 반환은 잘 안 나오고요. 또 분할 배설도 잘 안 나와요. 요 정도까지. 나올 일이 없어요. 이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오늘은 할인입니다. 그러면 할인에다가 선택하고 우측에 2천만 원짜리 어음 얘가 없어진 건데 얘가 내가 등록할 이유가 없죠. 보세요.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미 있던 어음을 반제하기만 하면 되니까. 자, 조회하시면 2천만 원짜리가 조회가 되네요. 자, 확인하시고 선택하면 아래쪽에서 무엇을 반영해야 되냐. 할인을 한 기간이 지금 보면 우리은행이었죠. 그러니까 할인 기간만 우리은행 당좌예금 거래가 된 거니까 그 정도만 걸어주시고 할인율 있으면 입력하시고 할인율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는 않죠. 등록하는 문제가. 어음 반제는 이미 있던 어음을 대변으로 반제하는 것.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또 가볼게. 이건 답안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얘도 어음인데요. 이번에는 제니스 전자가 11월 달에 발행된 게 만기가 1월 12일인데 11월 12일에 하루 유통에게 수금을 요청했더니 어음을 주었대. 그러면 하루 유통한테 받을 외상 매출금이 오늘 어음으로 들어왔다는 뜻이네요. 자, 해볼게요. 날짜는 어음을 받은 날이네요. 그러니까 11월 12일 차변에 어음을 받았습니다. 하루 유통한테 3천만 원짜리를 왜 받았냐면 외상 매출금을 가지고 있다가 어음으로 다시 어음으로 회수해달라고 요청했대. 그래서 제품을 매출하는 하루 유통한테 돈 달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당연히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이었겠죠. 그것을 어음이라는 채권으로 받아온 거예요. 이 분계가 의미가 있잖아요. 외상 매출금은 계속 기다리는 거고 받으러 어음은 만기까지만 기다리면 되고.
그러면 오늘 어음 받았으니까 받은 어음에 대해서 등록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받을 어음에 갖다 놓고 다시 한번 F3. 어음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 두 번째. 어떤 어음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자어음을 받았대요. 전자어음은 6번을 걸어주시고 어음 넘버는 우측에 나와 있는 요 숫자를 그대로 옮겨주는 거예요. 004, 2021, 1112 맞죠? 1111이 4개죠? 맞죠? 그리고 나서 1, 2, 3, 4, 5, 6, 7, 8, 9. 이 자수라는 의미가 하루 유통이 발행했는데 하루 유통으로부터 받은 거면 수치를 발행인도 하루 유통일 때는 자수. 만약에 발행인은 하루가 아니야. 나에게 준 상대는 하루 유통인데 이 어음을 실제로 발행한 자는 하루 유통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배서 양도를 받은 경우 그럴 때는 이제 타수를 거는 겁니다. 타수로 걸면 발행인이 하루가 아니기 때문에 발행인을 다른 사람을 걸고요. 배서한 사람이 하루가 되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자수죠. 하루가 발행한 거죠. 자, 발행일은 오늘이고요. 만기는 24년도 1월 12일이래요. 은행은 어디로 등록을 합니까? 국민은행. 지점은 없고요. 이렇게 얘는 어음을 받는 날. 방금 전에 첫 번째 문제는 그 어음을 만기가 되기 전에 할인받은 경우. 두 가지 경우. 자, 한 번 더 볼게요. 아래쪽에 답안지. 자, 이 경우는요. 호진 홀스로부터 아이고 이게 유비테크 아니고 이게 지금 이게 사업자 이게 어음이 얘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나는 누굽니까? 지금 나는 제니스 전자죠. 이게 제니스 전자 바꿔주세요. 여기만. 제니스 전자가 호진홀스로부터 어음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이날 받았고 요날이 만기인데 이날 만기가 된 거야. 그래서 호진홀스가 발행해 주었던 어음이 만기가 돼서 국민은행 당좌 예금으로 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요것도 그러면 받으러 가지고 있던 거 만기가 돼서 결제가 된 거죠. 자, 요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4월 12일자 대변에 받을 어음이 호진홀스로부터 받았던 어음이 2,500만 원짜리였고요. 차변에 돈이 들어온 케이스는 국민은행 당좌 예금으로 당좌 예금 국민은행 그럼 예전에 받아두었던 어음이 만기가 됐으니까 2,500만 원짜리 어음 반제합니다. 받을 어음에 커서 놓고 아래쪽 하단 부분으로 F3키 누르면 메뉴가 열리죠. 자, 이 중에 할인 말고 이 경우는 만기 4번 F2 하면 2,500만 원짜리 호진호스 거 뿔고 오죠. 자, 갖다 놓고 선택. 그리고 더 이상 등록할 일은 없죠. 만기가 됐으니 할인도 아니고 지급거래처도 아니고 그냥 결제가 된 것 뿐이니까. 반제 처리하는 문제. 자, 요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어음거래죠. 답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래 좀 볼게요. 유가증권으로 거래하는 거래들. 우리가 유가증권이라는 게 주식인데 남의 주식이죠.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TAT 2급은 통상적으로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을 문제를 내는 걸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단기 매매 증권은 FAT 1급에서 공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매도 가능 증권 회계 처리해봐. 이거거든요. 자, 문제를 좀 이해해 볼게요. 보통 예금 국민은행에 주식을 처분했대. 그러면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는 팔고 돈 받겠죠? 맡기신 금액에 2천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돈이 보통 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뜻이네요. 왜 들어왔을까요? 아래 보니까요. 3월 15일 오늘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했대요. 근데 전년도 기말에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를 했대.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은 매년 기말이 되면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죠. 그럼 전년도에요. 취득을 2,100에 했었는데 2,600의 공정가치가 평가가 됐었나 봐. 그러면 이날 이렇게 했겠다. 매도 가능 증권 500 증가시키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으로 500을 잡아놨겠다. 그리고 2600으로 매도가능증권은 장부가액을 변화시켜 놨겠네요. 500을 증가시켰으니까. 근데 매도가능증권은 우리가 공부했을 때 봤지만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은 손익계산서로 가지 않고 BS 자본 계정인 기타 포괄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처분하는 시점에 그때 상계했죠. 반제했죠. 처분 손익을 그때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나 이거 지금 분개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매도가능증권은 장부에 2600이 걸려 있겠지? 그러면 걔를 이제 반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매도가능증권이 반제될 때 누구도 같이 죽어야 돼. 평가이익. 평가이익도 같이 반제해야지. 그러면 결국 오늘 얼마에 처분했죠? 2천만 원에 처분했죠. 그러면 얼마가 손익입니까? 차변에 100만 원 뜨지 않아요? 그 100만 원이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이죠. 이게 답인데요. 이게 자, 이걸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답인지 아닌지 매도가능증권이 2,600이 장부에 있어야 하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500만 원이 장부에 있어야 돼요. 자, 지울게요. 자, 지우고 잠깐만 시산표를 갖다 옵시다. 시산표에 가셔서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에 있을 테니까 여기에 2,600이 있는지 보시고요. 있나요? 네. 2,600이 매도가능증권으로 있고요. 자, 컨트롤 F 눌러가지고 매도가능증권을 한 번만 더 조회하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으로도 500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 그치?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처분할 때 반제해야 되니까 관련된 잔액이 정확하게 장부상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푸실 때 매도가능증권을 한번 평가를 한 상태에서 처분할 때는 결국은 취득을 2,100에 했었고 무시 처분을 2,000에 하니까 결국에는 100만 원만큼 처분 손실이 뜨는 거야. 결국엔 중간에 평가는 장부상의 가액을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라는 행위를 했을 뿐이지 그 평가한 것이 나중에 처분할 때 처분 손익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결국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처분 손익이 되는 취득과 처분하는 시기가 길기 때문에 평가라는 걸 중간에 하더라도 기타 포괄에 반영하는 거죠. 답은 맞춰난 것 같아. 그러면 일반 전표로 들어가서 전표 입력을 해봅시다. 자, 3월 15일자. 자, 오늘 3월 15일자에 내가 해야 될 분계. 쉬운 거부터 해볼까? 뭐부터 할까요? 먼저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그쵸?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요런 저교가 위에 있는 게 싫을 때는 지우시고 가시면 돼. 위 내용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대변에 여러분 매도가능증권 조회하면 178만 뜨죠. 왜냐면 1, 2, 3을 걸어놓으면 틀릴까봐 아예 그냥 얘만 남겨놓은 거야. 자, 178로 걸려있는 금액은 2,600이더라. 근데 2,600만 원짜리를 처분한 건 아니잖아. 전년도에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해서 남겨놓은 게 상계가 되는 게 중요하지. 걔가 500에 걸려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변에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해서 100만 원만큼 손해가 생긴 거예요.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은 100만 원.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분계가 아래쪽에 보면 조금 더 지금 깔끔하죠. 매도가능증권 대변에 2,600이 죽고 대신 매도가능증권 전년도 평가이익도 같이 반제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오늘 처분하고 받는 대가를 반영하면 결국은 2,600에서 5,000이 차감된 2,100만 원짜리를 2,000에 돈 받고 팔다 보니 100만 원만큼 손실이 나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분개하실 때 코드를 잘 보셔야 돼. 이 코드 잘 보고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한다. 얘는 평가이익, 얘는 처분 손실. 이름이 워낙 비슷해 보이니까 뒷자리에 계정의 손익계정도 잘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작업하는 게 매도가능증권, 유가증권 거래. 이 매도가능증권 거래는 정말 무수히 많이 나오니까 연습을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답지고요. 자, 그 다음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거래. 5월 20일 날
시장성이 있는 한국전자 주식을 단기 매매 목적 끝났네요. 그쵸? 자, 이러한 계정 과목의 이름이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자, 얘를 취득하네요.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를 모두 다 조선은행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대요. 250주를 취득했는데요. 거래당 취득가액은 13,000원이래. 한 주당. 근데 그 주식이 원래 액면가액은 5,000원이래. 우리 주식을 사고 팔 때 남의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액면가액이 얼마인지 모르고도 하죠. 액면가액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250주에다가 13,000원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250주 13,000원 325만원.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325만원인데 자,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가 나갔다. 이때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냐?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만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의 비용으로 구분하고 이 수수료 비용은 영업이랑 관계없는 900번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대변에 그러면 돈이 나간 토탈 금액은 340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요회계 처리를 분계를 한번 입력을 해보죠. 5월 20일자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325만원. 그리고 다시 한번 차변에 얘만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비용 처리하는데 이때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만 900번대 수수료 비용. 요 때만. 그리고 대변으로 보통예금으로 나갔습니다. 보통예금 어디 은행으로 나갔죠? 조선은행으로 나갔대.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 수수료,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거래였습니다. 됐죠? 요거 900번대 수수료 비용은 요때 한 번, 더 이상은 쓸 일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유가증권 말고요. 유형자산과 관련된 거래들 중에 우리가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내가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중간에 누군가에게 매각하고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일어날 수 있죠. 사이즈를 조금 변경할게요. 네, 옆에 문제가 안 보여서. 그러면 오늘은 제니스전자가 경인마켓에게 지금 무언가를 팔았네요. 그렇죠? 비품이라는 에어컨을 1,000만원에 100만원에 팔았대요. 이날. 근데 팔고 뭐 현금도 받고 외상도 거래되고 했는데 우측에 보니까 회사가 사용하던 에어컨은 계정 과목이 비품이잖아. 비품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대. 그 다음 매각한 대금 중에 부가가치세 부분은 현금으로 나머지 부분은 외상이래요. 알거든요. 자, 우리가 할 일. 1. 비품은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고정자산 등록을 하니까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가서 양도한 날짜를 입력하래. 그리고 이번에 양도할 때까지 감가상각은 해당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3월 달에 자산을 처분하면 전년도 기말까지는 감가가 돼 있을 거고요. 이번 연도 1월, 2월, 3월까지 내가 사용한 기간 동안에 처분하는 시점까지도 감가를 고려해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하지 말래. 자, 그러면 나 이거 지금 아무것도 못해. 제가 이걸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이런 걸 해야 되잖아. 여기다가 쓰고 지울게요. 비품을 반제하면서 누계액을 반제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죠. 분계할 때. 근데 이걸 하려면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등록 메뉴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매각에 대한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 일반 전표 말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얘 지금 전자를 발행했는데 내가 직접 발행하지 말고 그냥 전자 입력으로 처리하래. 그러면 얘부터 하고 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열어볼게요. 회계 메뉴에서 여기 있죠? 고정자산 등록. 비품으로 열고 들어가 보니까 에어컨이 있네요. 그쵸?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에어컨에다가 커서를 놔보세요. 자, 그러면 처음에 취득했을 때 원가가 3,500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계액이 1,75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얘는 지금 정률법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잠깐 지워볼게요. 정률법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나는 지금 얘를 올해는 그냥 양도만 한 거지 이 자산에 대해서 이번 연도 23년도에 감가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두 가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제가 표시를 좀 해놓고 해볼게요. 양도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양도한 날짜를 입력한다. 그리고 양도하는 날까지의 감가상각을 난 올해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 두 가지를 좀 고려해야 돼요. 여기가 지금 얘가 5년이었을 거야. 5년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5년. 지금 5년 감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5년. 근데 이게 5년이면 이번 연도에 회사가 상각비를 고려할 금액이 700 얼마를 해야 되거든. 700 얼마를 해야 되는데 요 아래쪽 양도일자에다가 날짜 한번 넣어볼까요? 2023년도 지금 처분하는 날짜가 3월 20일이죠. 3월 아이고 2023년도 3월 20일 이렇게 입력하면 방금 전에 700 얼마에서 회사가 결산에 반영해야 될 금액이 얘라고 바뀌죠. 아까 700 얼마는 1년 전체 감가했을 때를 가정했던 거고 지금 얘가 3월 20일까지로 바꾸면 3개월 감가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개월 감가가 또 된 거야 지금. 3개월 감가. 프로그램이 좋은 게 이런 이유였잖아. 근데 지금 아까 문제를 보니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양도까지 감가는 하지 않을 거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반영하지? 자, 여기서 제가 요 초록색 색깔 칠해드린 거 있죠. 사용자 수정을 열면요. 잠깐 닫을게. 사용자 수정 메뉴를 열면 내가 계상해야 될 감가상각비를 내가 직접 수정할 수가 있어. 이걸 얼마로 해야 돼요? 제로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빵. 그러면 원래는 3개월이라는 감가상각까지 고려하면 원래는 상각해야 되는 범위가 얘인데 나는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게 고려하지 말아라 라는 뜻인 거죠. 여기 내용연수 5가 좀 빠졌었어요. 5년을 좀 넣어주세요. 자,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화면을 보시면 돼요. 지금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첫 번째, 양도일자를 입력한다. 그러면 3월까지 해당하는 감가상각이 구해진다. 그러나 나는 얘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편집을 해서 0으로 으로 수정한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확인할 건 취득가액은 3,500이고 전년도까지의 누계액은 1,750이었구나를 눈으로 확인했어.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고정자산 등록이 들어가서 수행해야 될 건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할 일은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요. 날짜는 3월 20일. 우리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고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매출은 항상 11번 과세 매출이죠. 자, 품목에다가 뭐 비품 매각 정도 씁시다. 금액은 1,000만 원에 세액은 100만 원. 상대방 거래처는 경인마켓. 그리고 전자입력으로 처리하래. 그런데 분계는 혼합이야. 왜 그러냐? 분계가 복잡하니까. 조금 올리고 아래쪽에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제 분계해 볼게요.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부가세 예수금은 무조건 100만 원 납부하는 건데 대변에 제품 판 건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가지고 있던 비품을 매각했으니까 비품이 대변으로 반제가 됩니다. 아까 취득원가가 얼마였죠? 3,500이 반제. 자, 얘가 죽으면서 동시에 죽이는 거죠. 누계액은. 비품의 누계액은 213번이고요. 비품의 누계액은 1,750이었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두 번째 했고요. 자, 그리고 결제. 돈을 받는데 여러분 돈을 얼마를 받는 거죠, 지금? 1,100을 받는 거죠. 1,100을 받는데 부가가치세만큼은 현금 받았고요. 나머지는 외상이래요. 그러면 1,100만 원 중에 쪼개는 거죠. 1,100만 원 중에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으로 받은 돈은 1,100만 원 중에 100만 원. 나머지 나중에 받으면 주된 매출 채권이 아니니까 기타 채권으로 1,000만 원. 자, 끝나고 났더니 어떤 차대가 뜨는데요.
차대가 얼마 뜨냐면 마이너스가 뜨면 그건 차변에 들어갈 금액이라는 뜻이지. 여기 2,850, 여기 3,600. 자, 차변의 이 금액이 뭘까요? 그쵸?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우리 요거 붕괴하기 전에 부가가치세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붕괴한다 그러면 이 회계 처리는 원래 부가세가 없다. 부가세가 없어요. 없으면 비품 3,500 반제, 누계액 1,750 반제. 자, 돈으로 그냥 1,100만 원 한꺼번에 집어넣을게요. 1,100. 그러면 2,750만 원 중에 2,750 중에 3,500 차감하면 750만 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들어가는 거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뭐만 달라지냐면 매출로 세액을 납부해야 되는 거래가 됐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까지 포함해서 받는 거죠. 그거 빼고는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달라지는 일이 없다. 단 비품의 원가랑 비품의 누계액을 먼저 우선 반제를 하고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손실이 나는데 그 손실에 반영될 때 부가세 예수금이 있든 없든 손실은 동일하다는 거죠. 부가세 예수금을 돈으로 같이 받을 뿐이니까. 그리고 이 돈이 일부는 현금이고 일부는 미수금이 돼서 좀 복잡한 느낌만 드는 거예요. 아주 많이 나오고요. 거의 대부분 무조건 이 유형은 나온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양도일자 넣고요. 회사 계상 삼각비에서 0으로 클릭해서 변경을 해주고 회계 처리는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부가세법상의 공급가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1,000만 원이. 자, 그러면 또 이제 세 번째. 이번 케이스는 유형자산이랑 관련이 되는 거래들 중에서 정부보조금이랑 관련이 되는 것들. 우리 국가로부터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자산을 취득하면 그 자산을 그 금액만큼은 공짜로 취득한 거니까 감가상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예제입니다. 자, 보시면요. 4월 21일에 얘를 3천만 원에 300 주고 제니스전자가 산 거야. 지금 샀어. 뭔가. 자, 오른쪽. 제품 생산하는 기계장치래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근데 이 대금은 4월 1일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걸 포함해서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은 상환 의무가 없대요. 그러면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으로 들어가겠죠. 자, 1번, 2번을 할 건데요. 1번, 유형자산을 구입한 내역을 매입 매출에 입력한다. 얘는 전자입력으로 건다. 전자. 네, 두 번째, 정부보조금이랑 관련되는 거래를 일반 전표에다가 따로 입력한다. 정부보조금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계정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 1번, 2번 나누어서 하는 거네요. 나누어서 하는 거네요. 자, 매입 매출부터 해봅시다. 매입 매출은 기계를 취득했으니까 기계 취득한 거를 전표를 넣으라는 거예요. 전표 날짜는 4월 21일이고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부가세가 있죠. 그러면 매입의 유형 중에 뭘로 갑니까? 51번 과세 매입. 세 대를 샀는데 단가가 1,000만 원씩이니까 3,000만 원에 300이었고요. 거래처는 SJC고요. 전자입력을 찍어주고요. 분계는 일단은 혼합이죠. 기계를 취득했는데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바로 이체했어. 자, 그럼 차변에 기계장치 차변 3,000만 원 걸어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중에 3,300인데 우리 이제 시험 볼 때 보통예금에는 항상 은행이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하면 얘만 걸리거든요. 그러면 보통예금만 다시 거래처에 보통예금의 거래처만 다시 국민은행으로 수정을 한번 다시 해주셔야 돼. 요거 안 하면 점수가 아주 영향을 미칩니다. 뒤에서 자, 보통예금 3,300만 원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마이너스 대변에 이거는 1번 문제 푼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정보보조금이랑 관련된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월 1일에 정보보조금이 들어온 게 있었단 말이에요. 전표 한번 열어볼까요? 보조금 2천만 원이 들어왔었는데 이 정부 보조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이 정보보조금이
코드가 어디로 들어가 있죠?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죠.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납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 정보보조금은 보통예금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누구를 차감하는 거죠? 보통예금을 차감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드디어 이 보통예금을 이것과 나머지 예금을 가지고 기계를 취득하면 기계를 취득하는 용도로 돈을 썼다는 얘기는 이 보조금도 다시 보통예금에서 제거되고 정말 내가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계정으로 대체가 돼야 되는데 그 분계가 이거죠. 이미 걸려있던 104번의 정보보조금은 반제하고요. 기계자산을, 기계장치를 취득했으니까 기계 밑으로 들어가는 정보보조금을 또 하나 걸어줘야지. 이 분계를 하라는 거야. 정보보조금을 제거하고 새로운 정보보조금을 추가해서 인식하고 얘는 누구를 차감해야 되냐? 기계를 차감하는 계정으로. 자, 이 분계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어디로 가냐면 계정 과목 적용 등록. 자, 보통예금 밑에 정보보조금. 보통예금 밑에 정보보조금은 차감 계정이야. 누구를 차감하냐? 103번을. 근데 다시 우측에서 여기로 가볼까? 비유동의 유형 눌러볼까? 비유동의 유형. 안 보이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정부 여기 있네요. 자, 219번에도 정보보조금이 있네요. 근데 얘는 누구 카테고리 있냐? 유형자산 카테고리에 있는데 차감한대. 누구를 차감한대? 관계가 206. 206이 기계거든.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걸로 걸려있네요. 그러면 보조금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코드가 다르다는 얘기지. 자, 그럼 전표를 넘어가 볼게요. 이제 오늘 날짜로 들어가요. 4월 21일자로 차변에 정부 해봐요. 104번을 죽이고 219번으로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 104번의 정보보조금은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반제하고요. 대변으로 정보보조금을 새로 거는 거죠. 219번에 걸려있는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보조금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자 이제 저 뭐 전표만 입력하면 돼요. 두 개만 전표를 구분해서 입력을 했는데요. 얘가 장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잠깐 가볼게요. 자, 재무상태표를 지금 4월이니까 4월 날짜로 조회를 해보시면 보통예금 밑에 보조금은 없어졌어. 왜냐하면 있던 걸 다 반제했으니까. 대신 이 자산의 유형자산 밑에 가보시면 유형자산 밑에 누가 있냐. 기계장치, 누계 그리고 정보보조금 이렇게 세트로 붙었죠. 요 정보보조금이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계정으로 들어간 거야. 지금 원래 8천에 누계 3천까지죠. 그리고 또 2천까지죠. 그럼 5천 빼니까 기계장치의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천.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이렇게. 그래서 보조금은 누구 밑으로 들어가냐? 그 코드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으로. 지금 회계 처리했을 때 이렇게 장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분계라는 걸 하는 거고. 자, 요거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 답안지. 보통예금 차감 죽고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보조금이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해볼게요. 유형자산이랑 관련된 거래 중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했을 때 신규로 승용차를 하나 샀어요. 제네시스 3500cc. 오른쪽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도 가입했대요. 아래쪽 업무용 승용차 5인승 3500cc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내역이에요. 자, 우리가 할 일 1번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두 번째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신규 이 취득한 자산을 등록한다. 아래와 같이 3. 업무용 승용차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신규 취득한 승용차를 등록한다. 자, 순서대로 할 거면 메인 매출부터 입력해 볼게요. 자, 메인 매출은 해당 거래가 된 일자 세금계산서의 날짜 4월 5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 매입의 유형이니까 51번 과세 매입. 뭐 제네시스 정도 쓰시고요. 3천에 300 상대방은 대호자동차 전자세금 전자입력 찍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분계는 혼합을 겁시다. 왜냐하면 결제가 외상이에요. 주된 매입 채무가 아니면 미지급금을 걸어줘야 하니까. 아, 잠깐. 이렇게 해서 이런. 지금 이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는 과세예요? 불공이에요? 예, 참. 불공. 이거 매입세 공제 안 되잖아. 그치? 큰일 날 뻔했어. 불공. 왜 불공이냐? 이거지. 1000cc를 초과하고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불공. 비영업용 승용차. 제가 이거를 발견한 이유는 하단에 부가세 대급금이 걸려서 어머 불공 안 넣고 이상한 거 넣네? 지금 그거 한 거야 제가. 비영업용 승용차 걸어주시고 3000 맞죠? 300 있죠? 대우자동차 전자입력이죠? 혼합이죠? 그리고 내려가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승용차잖아. 그러면 전부 다 뭘로 들어가야 돼요? 차량 운반구에 원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3,300 들어가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네시스 차는 영업용 차가 아니고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분류돼서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니까 불공. 그러면 회사는 손해보는 일은 없네. 차량 운반구 원가가 3,300이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3,300이 원가가 돼요. 여기까지가 1번 해결. 자, 그럼 두 번째 해결.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이 자산을 등록하래요. 자, 열어봅시다. 차량 운반구로 자산을 선택해 주시고 들어가서 코드 번호는 1000번으로 자산의 명칭은 제네시스로 지금 취득일자가 2023년도 0405죠. 자, 우리가 기중에 취득하면 기초에 안 넣고 신규 취득란에 입력한다 그랬는데 이 신규 취득에 입력해야 되는 2차의 원가가 아까 얼마를 내가 분개했죠? 3,300이죠. 부가세를 포함해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3,300이 들어가야 돼. 3,000이 아니라.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그것까지가 다 원가가 되고 매입세 공제가 되었다면 2차가 3,000이 되는 거고. 자, 방법을 보니까 정액법이고 5년이래요. 정액법 바꾸시고요. 1번으로 바꿔주시고 5년으로 걸어주시고. 자, 이렇게 했어. 근데 마지막 2차와 관련해서 업무용 승용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업무용 승용차 여부에서 업무용 승용차라는 거 선택해 줍니다. 1번. 자, 등록이 완료됐어요. 그러면 요걸 닫고요. 요걸 닫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자료 2를 요거요. 자료 2. 보험증권. 보험증권을 참고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들어가서 등록 하나 해주래. 업무용 승용차 등록. 여기 있어 여기. 지금 보시면 코드 번호 알려준 거 있죠. 여기 1000번. 그 다음에 차량 번호는 여기 보험증권에 있습니다. 315 나 9876. 자, 차종은 그냥 손으로 적어야겠구나. 아, 얘가 조회가 안 되는구나. 제네시스. 요거 회사가 타고 다니는 회사차 등록한 거죠. 회사차 사용한다.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와서 이 차는 차량 운반구 과목이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고정자산 등록했죠. F2 띄우면 방금 전에 등록한 제네시스 불러오죠. 확인. 자, 취득일자랑 다 지금 자동으로 넘어왔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간이 있어요. 업무 전용 보험 가입을 지금 했고 이 보험 가입한 요 기간을 요 아래쪽에 입력합니다. 23년 0405에서 24년 0404까지 이렇게까지 등록하는 문제.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는 방식. 지금 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네요. 일단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을 했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들어가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로 일단 전표 입력을 하고 두 번째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에다가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마지막에 업무용 승용차에서 고정자산의 코드를 끌고 오는 거죠. 이게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끌고 올 수가 없는 거네요. 아, 정말 뭐 아주 다양한 문제인데 이 하나가 이렇게 이게 한 문제가 평가 문제 하나하나 세 가지의 전표를 순서대로 수행을 해놓으면 마지막에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고정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얘를 포함해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입력 하나가 잘못 들어가면 조회가 안 될 거고요. 조회가 안 되면 답이 없는 거죠. 일단 이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게 우리 시험은 좀 중요하고 TAT 2급은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해당 문제가.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심이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중심들은 어음에 대한 거래, 유가증권을 주고받는 거래, 마지막에 유형자산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대표적인 문제들만 뽑아서 같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